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뭔지, 기준금리는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다 이 얘기했고요. 또 왜 중요한지, 다른 금리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영향이 크고, 그리고 경기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신호로 이제 작용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대출, 통화량, 실물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더 이상 그 영향을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긴 했는데, 사실 기준금리 변화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이 금리가 변하면은 실물 경제 활동이 변하게 되고 이제 금융 경제 활동도 변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계속 생산, 투자, 고용, 소비 막 이런 얘기만 했지만 사실 자본 거래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금리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그냥 제가 안 했지만 당연히 그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인들의 뭐 국내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런 것들의 투자나 아니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해당 주제에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자, 기준금리 관련돼서 이제 못한 이야기 먼저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죠. 이 기사를 보면은요, 여기서의 금리는 기준금리가 됩니다. 금리 1%포인트 사상 최대폭 인하. 라는 기사예요. 좀 옛날 기사인데요. 연착륙을 하기 위해, 경기 침체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00bp나 인하했는데, 이게 사상 최대폭,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폭이었기 때문에 막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착륙 위에서 이렇게 파격 인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인하하는 경우, 파격 인하는 아니어도 인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인하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하한다라는 보도도 있을 테고 앞으로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이런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인상하는 그런 보도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또 기준금리 인상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빅스텝이라는 말도 뭐 나오는데요. 이 얘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는 사실 변화를 시킬 때요. 전통적으로는 아기 걸음마처럼 조금씩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사에서 제가 좀 된 기사다, 오래된 기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08년 12월이거든요. 이 당시에 100bp나 인하를 한 게 정말 파격적인 그런 조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조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금리도 따라 내려간다, 영향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가계부채가 1000조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면, 10조 정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물론 이제, 기준금리 인하한 만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지는 않죠. 어찌되었든 이자 부담은 줄어들 거예요. 자,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자 형태로 은행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시중에 이제 돌아다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늘어난 돈의 일부는 소비가 될 테고 또 일부는 저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돈들을 또 다른 대출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이 활발해지면서 또 통화량은 또 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조 원은 10조 이상의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준금리 변동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보통 0.25%포인트, 즉 25bp 단위로 조금씩 아기 걸음마처럼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0.25%포인트 올렸다, 뭐 내렸다 하는 식으로 조정을 했죠. 바꿨어요.
그렇게 해도 자금 흐름,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0.25% 포인트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거를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긴박하게 이제 변할 경우에는요, 그거 이상으로 더 큰 폭으로 조정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0.5% 포인트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경우는 아주 큰 폭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정책금리가 50bp 움직이는 경우는요,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돈의 흐름이 매우 빠르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 0.75%포인트나 1%포인트 인상이나 인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정말 파격적인 인상, 인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급격한 경기 침체가 있거나 아니면 물가 폭등이 연 10% 이상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75bp나 100bp 정도씩 기준금리를 뭐 올리거나 내리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사실 과거에는 되게 드문 일이었어요. 정말 경제 상황이 긴박하게 정말 좀 어려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전쟁도 났죠.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도 훼손됐죠. 그래서 이제 물가는 치솟고 그렇게 되면서 파격적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큰 폭으로 막 인상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언론에서는 그래서 뭐 50bp 변한 경우를 뭐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5bp 움직이는 경우 뭐 자이언트 스텝, 뭐 100bp 움직이는 경우를 뭐 뭐라고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막 이 베이비 스텝에서 파생된 용어를 막 만들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일 때, 그럴 때 이제 통화량을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은 시장금리를 좀 낮추고 싶은 그런 통화 정책을 쓰고 싶겠죠. 그렇죠? 그럴 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시중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돈이 잘 안 돌아요. 즉 유동성이 시장에서 너무 부족해요. 그럴 때에도 그럴 때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시중에 돈이 너무 안 돌아서 뭐 경기가 위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또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중앙은행이 인하했다면은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중앙은행이 인정한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처음으로 결정할 때, 첫 결정할 때, 뭐 동결하다가 뭐 인하를 처음으로 결정할 때, 아니면은 막 올렸다가 처음으로 인하를 결정할 때, 그럴 때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에 나타나는 기사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의 돈을 좀 풀고 경기 침체의 속도를 좀 완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 뭐 주식 거래량,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있다. 왜 줄고 있다? 앞으로 이제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줄고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경상수지 악화, 뭐 소비자 심리 지수나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악화되는 그런 기사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뭐냐면은요, 각각 이제 소비자, 경영자들이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거를 이제 설문조사에서 만든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합성한 게 경제 심리 지수라는 겁니다. 경제 심리 지수는 어디에서 나왔죠? 선행 경기 지표 이야기할 때 경기 선행 지수에 속해 있는 하위 지수였죠. 하위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와 관련돼서 제가 경제심리지수라는 것도 거기 선행지수 만들 때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제심리지수가 뭘 토대로 만들어졌냐면 이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제실사지수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그 심리지수가 좀 안 좋게 전망을 할 테니까 심리지수가 나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나빠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금리가 높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다. 또는 뭐 이자 부담으로 대출 상환이 늘어나 시중 통화량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뭐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주식 채권 같은 거 팔고 막 빠져나간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한다고 해서 사실 항상 대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경기는 사실 살아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어떨 때는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대출이 늘지 않고 예금이 막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냐면, 경기 침체도 지금 예상되는데 금융시장 불안성도 아주 높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 경기 향방을 그냥 가만히 관망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는요, 또 이런 경우에도 좀 결의하기도 해요. 기준금리 인하를. 어떤 경우냐면 금리 수준이 지금 낮아요. 그런데 낮더라도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게 너무 이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도저히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결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만약에 이렇게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기준금리를 만약에 낮은데도 더 낮게 하는, 뭐 일본처럼 한다면은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 통화 정책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수단이 되게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항상 물론 이제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기 정책들이 이제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경기 회복하려고 이제 쓸 수 있는 정책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 썼다고 해서 다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건데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단순히 그 금리 수준이 낮은 수준일 때 경기 회복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또 더 계속 인하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언제 기준금리를 인상할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고 다음 차시에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진 않고요. 목표하는 것보다 좀 더 유의적으로 진짜 심각하게 높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통화량을 줄이고 싶거나 금리를 높이고 싶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경기가 이제 가열될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보통 경기가 가열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요. 그럴 때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시장금리는 높아질 테고요. 그러면 이제 가게나 기업들이 비싼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축소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축소하면 통화량은 줄어들 테고, 그러면 이제 소비나 투자 같은 것들이 실물경제 활동이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되면서, 그러면서 가열되기 이전에, 가열되기 이전에 보통 중앙은행은, 이제 긴축으로, 회복기에 긴축으로 선회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면 경기 회복 추세가 꽤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기 순환 단계에서 회복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좀 고민을 하다가요. 왜냐면 항상 좀 먼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움직이고, 인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확장기에다가는 추가적으로 계속 인상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기 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면 경기 회복 추세가 꽤 가시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요. 보통 이제 회복되고 있다면 이게 이제 가시화되기 이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버리면 좀 회복되고 있는 그 경기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짐이 좀 뭔가 좀 꽤 구체적으로 좀 보여야 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나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뭐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보이면 이제 회복기에 들었구나. 그러면 아마 기준금리 인상 만지작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거 말고 또 동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동결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언제 기준금리를 동결하냐면요. 보통 경제가 이제 예상했던 궤적을 그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굳이 기준금리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필요가 없을 때 보통 기준금리를 과거 수준에서 그냥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기에는 경제 상황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이 때를 놓치고 장기간 저금리 상태나 고금리 상태를 동결함으로써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금리 논쟁이 아주 그냥 신문지면을 활발하게 장식하게 될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높은 수준에서 이제 너무 오래 동결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영향을 받냐? 그러면 이제 시장 금리도 좀 높은 수준일 거 아니에요. 이자 부담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커서 소비도 좀 줄어들고 투자도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위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은 사실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버려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가시화되어야만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금리가 만약에 낮은 수준에서 너무 오래 동결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이제 예금은 줄어들겠죠. 대출은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로 계속 동결되어 있다면 금리 수준도 시장금리 수준도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시중에 돈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도 상승할 테고 그리고 또 시중의 돈이 결국에는 위험자산으로 주식 막 부동산 이런 데로 가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투자 수익을 추구하니까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버블이 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품 형성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은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다음에 인플레이션 할 때 얘기할 텐데요. 뭐 소비도 침체되고 뭐 그리고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자산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거품이 생성되면 이 거품이라는 건 언젠가는 이제 붕괴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붕괴되면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필요한데 인상이나 인하가 필요한데 너무 오랜 기간 동결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경제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사를 보면은요, 뭐 비둘기라는 말 나옵니다. 그리고 뭐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뭐 금융안정보다는 경기 살리기에 통화정책에 무게중심을 두겠다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 기사를 왜 제시했냐? 왜 제시했냐면요.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거는요. 사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들, 경제 기초 여건도 고려를 하고 또 금융 안정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적정 범위에서 적절한 정책 금리를 결정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목표치를 웃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를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물가만 그런 고민하냐?
그것과 함께 다른 것들도 고려를, 금융 안정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금리와 관련됐을 때 이제 매파, 비둘기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통화정책 관련돼서 매파, 비둘기파는 어떤 의미냐면요. 매파는 물가 안정을 좀 중시해서 통화 긴축을 좀 선호하는 그런 학자들을 매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비둘기파는 경제 성장을 중시해서 좀 통화량을 좀 많이 완화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을 비둘기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체에서 이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 이제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가도 생각해야 되고 경제 성장률도 생각해야 되고 뭐 금융 안정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고려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적정한 정책 수준을 이제 합의해서 발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이제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또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자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반발씩 앞서서 조정을 해야지 너무 뭐 한 발씩만 앞서서 조정해도 경제에 좀 무리를 주고 영향을 주고 안 좋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게 움직여도 또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제 뭐 파티가 한참일 때 뭐 잔을 치워라 뭐 경기가 가열될 것 같으면 가열되기 이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가 정점이 되는지 사실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부작용을 적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기준금리 결정을 보고 우리가 경기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해서 말 안 했는데 기준금리 결정만 보고 경기 향방을 단정하면 안 돼요. 그거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경기 향방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사실 판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준금리 결정만 가지고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믿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주제 금융통화위가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정해서 이제 정책금리를 그 의도대로 이제 정했어요. 그러면은 금통위의 의도대로 시중금리가 그 기준금리 목표치를 향해 움직임으로써 통화정책이 작동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그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할 겁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요,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이 이렇게 RP를 매입하는 것도 정책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한다는 거는 나중에 팔기로 하고 지금 이제 산다는 거예요. 즉 지금 시중은행으로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시중에 돈을 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수단이 있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자,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정책 수단은 크게 세 가지예요. 공개시장 운영,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RP 거래가 이루어지는 RP 거래를 함으로써 이제 통화량이나 금리 같은 거를 조절하는 경우 공개시장 운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RP 담보물인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채권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채권시장은 장외시장이에요. 장외시장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뭔가 이렇게 집중되어서 거래가 집중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식거래소, 한국거래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금융기관의 창구마다 그냥 거래가 이루어져요. 원하는 시기, 원하는 사람끼리 원하는 물량만큼 원하는 자산을
그냥 원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장외시장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창구가 바로 채권시장이에요. 근데 창구는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요. 공개시장, 뭐 영어는 똑같고,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똑같고, 과거에는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조작이라는 말이 좀 약간 좀 뉘앙스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6년인가 공개시장 운영으로 그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럼 각각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공개시장 운영인데요. 이거는 이제 금융시장, 채권시장에서 RP 등을 거래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즉,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RP를 거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국은행이 거래 당사자로 이제 참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통화량을 줄이고 싶다면, 즉, 긴축을 하고 싶다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공채를 매도하거나 만약에 보유한 게 없다면 발행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채권은 매도나 발행이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채권을 발행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증서를 발행하고 그 증서에 표기된 원금을 미래에 갚겠다라고 약속한 증권이 바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하면은 돈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대출 받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채권을 팔면 주식을 팔면은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채권을 팔아도 돈이 들어오죠. 채권을 발행해도 돈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도나 발행이나 같은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까, 긴축하고 싶을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뭐 물가 상승이 걱정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금통위가 이제 통화 정책을 좀 긴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준에 맞춰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개시장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화량을 만약에 줄이고 싶다면, 긴축하고 싶다면 국공채를 매도하거나 발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채권 얘기 안 해서 그냥 대충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혹시 통화안정증권, 통환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그 통화량과 관련돼서 이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하는 그런 채권인데요. 이 통환채라는 거를 매입하거나 매도함으로써 공개시장 운영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환채를 매입했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면은 돈을 시중은행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통환채를 판다는 얘기는, 발행했다는 얘기는 그 돈을 한국은행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통화량을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즉 긴축 통화 정책을 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통환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주로 통환채보다는 국공채 담보로 하는 RP 거래를 공개시장 운용에 주로 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통환채는 그냥 빼고 그냥 국공채라고 얘기했는데, 자, 만약에 이제 통화량을 줄이고 싶다면 보유한 국공채를 매도하거나 발행하면 됩니다. 자,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도했어요. 발행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거래 상대방인 금융시장에서는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한국은행이 매도를 했으면은 돈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시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현금 잔액, 금융기관의 뭐 예금 잔액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게 될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그 목적, 통화 정책의 결과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제 통화량이나 금리는 실물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더 이렇게 화살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화량이 줄어들거나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소비가 감소하게 될 거예요. 뭐 대출 같은 게 줄어들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열된 것 같아서 긴축을 하는 거라면 이런 그 결과 가열된 경기를 좀 진정할 수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화량이 풍부할 때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국공채를 매도 또는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팔고 나중에 이제 원하는 통화량 수준이 되면 다시 사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돈을 좀 한국은행이 흡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흡수하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원하는 수준으로 만약에 이제 그 통화량이나 금리가 변했을 때 그때 다시 이제 또 다시 사기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걸 실행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실물 경제랑 똑같이 이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화량을 줄이고 싶은 경우 공개시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통화량을 늘리고 싶다면, 이제 완화하고 싶다면, 또는 뭐 팽창하고 싶다면, 뭐 확장,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어찌됐든 통화량을 늘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공채를 매입하는 식으로 공개시장 운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느니 국공채를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이니까 매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금 잔액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시장 금융기관으로 뭐 돈이 이제 나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흘러갈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그러니까 현금을 공급하는, 더 늘리는 것이다. 시중에 더 돈을 많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날 것이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시장 금리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둘 다 소비와 투자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죠.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좀 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는 활발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항상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만약에 그 금융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통화량을 늘리고 싶은지가 줄이고 싶은지 뭐 상황은 다양할 텐데 어찌됐든 통화량을 줄이고 싶다면 국공채를 매도하고 통화량을 늘리고 싶다면 국공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운영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급준비 제도인데요. 우리가 이거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급준비율, 법정 지급준비율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4차 시1강에서 그 은행을 통한 그 예금 통화 창출 과정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법정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이 창출하는 예금 통화가 줄어듭니다. 즉 그 말은 통화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법정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통화량이 늘어난다. 왜? 예금 통화가 늘어나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거 알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거예요. 그럼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가 많이 부담될 테니까 대출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받았던 대출을 이제 상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출 자금을 은행은 회수하는 일이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중에 이제 돈이 좀 줄어들 테니까 소비나 투자는 감소하게 될 테고 그래서 뭐 가열된 경기를 진정하게 될 것이다. 경기가 좀 위축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긴축을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은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급준비율, 법정 지급준비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완화하고 싶을 때가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게 된다면 그러면 대출해줄 자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금 공급이 이제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대출 금리는 내려가게 될 테고 대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대출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소비나 투자 같은 것들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급준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뭐 공개시장 운영을 하는 경우 어떤 게 더 많냐? 과거에는 법정 지급준비율을 조정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원하는 수준으로 이제 운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점점 어떤 식으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그 통화정책 수단을 공개정책 수단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경우 더 빈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수신제도인데요. 한국은행 여수신제도라는 건 뭐냐면은요, 일단 여수신은 여신과 수신을 합한 말이에요. 여신이라는 말은 대출을 의미합니다. 신용을 제공했다라는 의미예요. 수신이라는 말은 예금 수취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여수신 제도라는 건 뭐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차원에서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하거나 예금을 받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은행이 여유자금이 생길 때는 한국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이 부족할 때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수신 제도로 한국은행은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을 하나? 뭐 은행별 대출 한도를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시중은행 상대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통화량을 만약에 줄이고 싶다면, 즉 긴축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수신 제도의 대출 금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여수신 제도에서 은행별 대출 한도의 상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축소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여수신 제도의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시중은행 상대로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나?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좀 더 지금 비싸졌거나 아니면은 양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여지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금리와 같은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출은 감소할 테고요. 그러면은 소비나 투자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경기는 좀 활동이 좀 다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통화량을 늘리고 싶다면, 좀 완화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통화 제도를 완화하고 싶다면, 늘리고 싶다면, 완화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여수신 제도의 대출 금리를 내리거나 은행 상대 대출 금리,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적어 드릴게요. 여수신 제도의 대출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은 대출 한도를 확대를 해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더 많이 또는 더 저렴하게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중금리는 같이 그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량 조절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하고 이제 수업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사실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통화량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가계가 예금 형태로 보유하려는 화폐량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가계가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면은요, 예금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면 예금 통화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계가 얼마만큼의 현금을 보유하는 그 비율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그걸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은행이 대출하라는 금액을 중앙은행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즉 시중은행이 여러 이유로 만약에 대출을 기피한다면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고 싶어서 뭐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거나 하는 그런 수단을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은행이 만약에 대출을 기피하면요,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를 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어찌됐든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통화량을 조절하기는 어렵다.
라는 이야기 하면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배운 거 정리를 하자면은요, 어떤 경우에 기준금리를 인상, 동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차례차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뭐 인상할 수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할 때,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인하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본 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 즉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공개시장 운영, 그 다음에 여수신제도, 그 다음에 지급준비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긴축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완화를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뭐 키워드는 이번 시간 키워드는 제가 지금 막 적은 요 세 개가 되겠죠.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물가지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